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만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국방TV를 통해서는 국내 탄핵 정국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군사TV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전부 무기체계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5가지 단신부터 하나씩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배치된 러시아 방공 무기들을 드론 모선에서 발진한 FPV 드론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북쪽을 보고 있는 방공 무기들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소형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이 판치르 S1이 지금 가동 상태에 있고요. 레이더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발사기가 북쪽을 보고 있죠. 그 배후로 이 소형 드론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러시아의 야전 방공 시스템이 FPV 드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야전 방공 시스템의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굉장히 작은 사람의 머리만한 그런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을 쉽게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날아오는 FPV 드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크라이나가 드론 모선, 모선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소형 보트에다가 여러 대의 FPV 드론을 얹어서 이것을 발진 플랫폼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크림반도에 배치되더라도 북쪽을 보고 있죠. 아니면 해안 쪽을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위성으로 이 방공 시스템의 위치를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이 방공망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방향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반대편 방향에서 FPV 드론을 띄워서 타격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재작년에 무인 시스템군이라고 해서 독립된 군종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신형 무인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드론들이 해상전 그리고 상륙작전의 양상을 많이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이 지난해 말 인수한 하이마스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초도분을 실전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이 에이테킴스 미사일과 함께 11문을 인수한 하이마스 시스템은 대만 해협 전역은 물론 해협 건너편 해안에 중국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대만군에게 상당한 전략적 어드밴테이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 차량입니다. 대만이 지난해 말이었죠. 11문을 받았고 현재 18문을 추가로 구매해서 총 29문의 체제를 갖출 예정인데 대만에도 기존에 RT-2000이라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로켓만 발사할 수 있는 무기라서 대만이 원했던 에이테킴스라든가 GMLRS 같은 원거리 타격 무기를 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마스에서 운용하는 227mm GMLRS 같은 경우에는 확산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대만 해협 전역, 중국의 상륙 함대가 몰려있는 그 머리 위에 파편의 비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배 자체를 격침시킬 수는 없지만 배 전자장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그 이후에 발사되는 대만의 대한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경우에는 대만에 인도된 버전이 3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협 건너편, 해안에 있는 중국의 각종 비행장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장에서 각종 헬기나 전투기를 발전시켜서 대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존재만으로도 중국이 대만을 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대량 노획한 러시아제 T-90A 전차 개량분의 첫 배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콘탁트1 폭발 반응 장갑을 추가로 붙이고 FPV 드론에 대응한 제머를 장착하는 등의 개량이 적용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표준화 개량을 마친 노획 T-90A 전차들로 별도의 부대를 편성해 전선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러시아가 지금 소위 말하는 매드맥스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마개조 차량들을 쓰고 있죠. 장갑차하고 전차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터틀 탱크라고 해서 러시아가 전차 외벽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방어 구조물을 올렸던 그런 전차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전차도 부족해져서 그냥 맨몸으로 혹은 킥보드를 타고 돌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러시아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전차를 회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방어하는 측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공격해 들어와서 전차나 장갑차가 파괴가 되면 그 지역에 재빨리 회수조를 보내서 그 차량들을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T-70이나 T-80, T-90 계열들을 굉장히 많이 노획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필사적으로 뜯어 고쳐서 자기네 자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의 가장 정점에 있는 전차죠. T-90M 전차도 지금 여러 대가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작전을 하고 있고요. 이 T-90A 같은 경우에는 T-80BBM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러시아군의 하이급 전차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나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차 보유량이 러시아 전차 보유량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기동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전선에 야전 차량 개조 공장을 세우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점령지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이든 가져와서 장갑판을 붙여 돌격용으로 마개조하는 공장인데요. 러시아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 이 공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영상은 러시아 국방부가 촬영했기 때문에 국방부 로고가 붙어 있죠.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선전하는 영상이라는 건데요. 포크롭스크 전선의 한 창고를 개조해서 이렇게 마개조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도네츠크 지역에는 원래 러시아가 오랫동안 점령했던 지역들이고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로부터 일반 승용차라든가 SUV, 버기카 이런 것들을 약탈을 해서 여기다가 강판을 붙여서 돌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은 스포일러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헐리우드 영화 중에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을 다룬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량을 마개조해서 전투용으로 쓰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마개조 차량들을 실전에서 쓰고 있는 러시아군, 막장군대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 차량을 포함한 주요 방공 시스템들에 대한 방어력 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이 심화됐기 때문인데 발사 차량 한 대당 2.6톤이 넘는 추가 장갑판의 설치로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 패트리엇 발사기 외부에 비늘처럼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들이 전부 두께 8mm의 강철 장갑판입니다. 내부에 공간 장갑을 두고 이 8mm짜리 강판을 두 개를 붙였다라고 하는데 패트리엇 발사기 하나에, 그러니까 트레일러 한 대죠, 약 200개의 이 장갑 타일이 장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최근에 FPV 드론이라든가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패트리엇 발사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인데 일단 폭발 반응 장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전차 고폭탄 형식의, 그러니까 폭발이 발생하면 메탈 제트가 특정 점으로 쏠리는 그런 형태의 탄두를 장착한 게 아니라면 일반 파편식 드론, 뭐 샤이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폭발에서 발생하는 그 폭발력과 일부 발생하는 그 파편으로 살상 효과를 얻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방어력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종류의 드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엇이라든가 천궁 시스템 같은 그런 차량들의 이런 추가 방어 대책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메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들으면 굉장히 기겁할 만한 소식인데 대만이 주장하는 대로 그 성능이 제대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굉장히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대만이 중국 본토를 겨냥한 치명적인 타격 능력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극초음속의 속도로 최대 2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이 지난해 말부터 비밀리에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사일이 중난하이와 산샤댐을 박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만이 지난해 말 기존의 칭티엔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군 장거리 타격 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이 미사일의 개량형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대만군 관계자를 인용해 대만 리버티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만 중산국립과학기술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칭티엔 미사일은 지난해부터 양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만 당국은 현재 이 미사일이 프로토타입이 아닌 작전 배치 상태의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램젯과 스크램젯 엔진을 적용한 이 미사일은 발사 후 단 몇 분 만에 마하 6의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데요. 대만 당국은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비행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라믹 복합 소재를 비롯한 첨단 소재들을 대거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 미사일의 형상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지만 12륜 이상의 대형 차량 또는 트레일러를 이용해 이동식으로 운용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1200km에서 최대 2000km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서부에서 베이징 중난하이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700km, 후베이성 샨샤댐까지는 약 1150km 떨어져 있는데요. 이는 이 미사일로 이 표적들을 타격할 경우 최대 속도까지 가속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베이징까지는 약 13분,
산샤댐까지는 약 10분 이내에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유형의 방공 무기로도 요격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이제 대만을 침공할 때 베이징 중심부와 양쯔강 유역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덤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만이 중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들을 개발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최소 500발 이상이 양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숭팽2E라는 버전의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아음속 순항미사일, 대만판 토마호크라고 불린 이 미사일은 일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방공망에 굉장히 쉽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도미사일, 그리고 초음속 내지는 극초음속으로 이 타격 능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도시,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겹의 밀집 방공망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즉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오기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 낙하 코스를 미리 예상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여서 중국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비행 경로를 바꿔가면서 표적까지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미사일인데요. 이래서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순항미사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램젯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 램젯 기술보다 좀 더 나아가서 스크램젯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대만이 이 신형 미사일에 이것을 적용했다라고 밝히고 나온 겁니다. 마하 6 정도의 속도라면은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계속 발사하고 있는 킨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 이 레이더가 추적을 하는 것도 어렵고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당 공격용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탄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만은 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형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외형이 공개된다면 중국의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되겠죠. 자, 대만이 이 미사일을 작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 이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징과 산샤댐이 타격권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징, 굉장히 넓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중난하이에 몰려있죠. 이 중난하이에서 시진핑과 중국 국가 지도부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만 있다면 이제 대만이 13분 안에 이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13분이라면 아무리 조기 경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피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대만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이 미사일을 산샤댐에 집중적으로 투발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양쯔강 유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죠. 홍수가 한번 나면 이재민이 5천만 명, 7천만 명 단위로 생기는데, 만약에 이 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붕괴되게 된다면 이 양쯔강 유역에 있는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정치학자가 이 산샤댐의 붕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리더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대만이 오랜만에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굉장히 크게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마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지난 4년 동안 끊겼던 그런 군사 교류들을 더욱 강화해서 대만군의 이런 억제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해서 직접 적을 제압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적이 감히 전쟁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트럼프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대만의 이런 억제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부디 이런 자유진영의 억제력 강화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 자유진영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굳건한 방위체제가 갖춰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